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6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고요. 2번.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감독, 당국 및 일반 대중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얻을 수 없으므로 얻을 수 있죠. 경영진이니까. 네, 얻을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하여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한다. 아닙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 없어요. 1번 정답은 4번이었네요. 2번.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면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3번.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 확인가치를 모두 가진 경우에만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정답 4번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정답 4번이었고요. 3번. 다음 중 자산의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가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장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액.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액은 사용가치가 아니고 공정가치입니다. 2번. 역사적 원가,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 공정가치. 이거 아니겠죠 그럼? 네,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 이거는 현행 원가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그럼 현행과가 아니겠네요. 자, 자산의 사용과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이거는 사용가치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4번. 다음 중 주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석은 전자의 재물자표의 범위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2번. 현대기업 회계에서는 주석 공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맞습니다. 3번. 비재무적인 항목은 주석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비재무적인 항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3번이고요. 4번. 기업의 우발부채나 약정사항이 존재한다면 동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5번. 다음 중 재무제표 보고기간 후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보고기한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 사이에 발견한 보고기한 말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류를 들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주별로 사건의 성격이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예로 보고기한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한 후에 결정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한 후 사건이나 보고기한 말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네, 틀렸죠?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한 후 사건이랑 보고기한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하고요. 수정을 요해야 됩니다. 요해야 돼요. 수정을 요하는. 네, 그래서 5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번. 다음은 3일의 엑셀1년 재고 수불 후이다. 3일은 엑셀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3일의 김 사장은 기말 재고 자산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할지 선의 선출평으로 평가할지 고민 중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저희 1번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기말재고 자산 금액은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45만원만큼 작다. 그럼 기말재고 자산을 구하면 되는데요. 1500개 남았죠. 1500개인데 선의선출법 하면 1500개 곱하기 3000원이 남았겠죠? 그럼 3000 곱하면 1500 곱하기 3000 450 이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 계산하면
2700 600 더하기 2100 하면 2700 이고 3000개랑 7000개 더하면 10,000개죠. 2700 나누기 1000 아니 10,000 계산하면 2700 이니까 1500 곱하기 2700 하시면 되죠. 그러면 4,050 000입니다. 그래서 1번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선의서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45만원만큼 총평균법이 45만원만큼 적죠. 그래서 6번 정답 1번 맞고요. 2번 매출 총이익률은 선의서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작다. 네, 맞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그쵸. 매출 총이익이 구하게 되면요 8,500개를 얼마에 팔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선의선출법이 기말 재고 금액이 더 높으니까 매출 원가가 더 낮겠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은 올라가고요. 그래서 선의선출법이 상대적으로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매출 원가는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45만원만큼 작다. 계산해 봐야 되는데 선의선출법 할 때 기말 재고가 450이었으니까요. 그럼 선의선출법이었을 때 매출 원가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8,500개 곱하기 3이네요. 3,000개는 200, 2,000원이니까 600. 그 다음에 4,500개. 아니. 8,500에서 3,000 빼면 3,000개. 그 다음에 5,500개죠? 5,500개 곱하기 3,000원. 계산하면 16, 500, 000. 이죠? 그럼 더하면 2250. 그럼 평균법은 2700 나누기 반 2700 곱하기 8500 곱하기 2700이죠. 하면 2 5000. 네. 그래서 매출 원가는 선의서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45만큼만큼 작다. 45만만큼 총평균법이 45만원이 더 크죠. 큽니다. 45만원이 더 커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매출 총이익은 선의서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45만큼 작다. 네, 맞습니다. 반대죠. 그래서 6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7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후속 생산 단계에서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보관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합니다. 네, 3번 반판매 시 발생한 판매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아니죠. 포함 안 합니다. 4번 매입 할인 및 리베이트는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해야 합니다. 7번 정답 1번이었네요. 8번 3일의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엑셀이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다음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다. 엑셀이란 판매 가능 상품 기초재고자산 플러스 단기 매입액은 50만원이고 엑셀이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5만원이고 재고자산 간부 손실은 6만원이고 엑셀이란 11월 31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감 후 10만원이네요. 그러면 저희 50만원에서 10만원 빼면 40이네요. 1번이죠. 9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 설치장소, 보유,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맞습니다. 니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취득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되고요. 리을 취득 시 포함한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세금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정답은 3번이네요. 9번 정답 3번이었고요. 10번
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은 엑셀년 7월 1일 5억 원에 취득하여 사용해 오던 건물 A 내용연수 5년 연수합계법 상각 잔존가치 0원을 X4년 1월 1일 2억 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 저희 X1년 7월 1일, X2년 6월 31일, 그 다음에 X3년 6월 31일, 그러면 1년, 2년 반 썼네요. 그쵸? 2년 6개월 썼죠? 네, 다음 중 아니네. X1년 네 맞죠? 그쵸? 2년 반 썼어요. 다음 중 3일이 건물 A의 처분과 관련하여 X4년 포괄손익 계산서에 인식할 계정과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그러면은 저희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5억이잖아요. 연수함께법이죠. 그러면 여기 분모에는 5년 더하기 4년 더하기 3년 더하기 2년 더하기 1년 계산하면요 15이고요. 그 다음에 첫 해 5년 더하기 두 번째 해 4년,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는 반년만 썼죠. 그래서 3을 해야 되는데요. 3이 아니고 1.5를 하셔야 됩니다. 3의 반이 1.5니까요. 그래서 5 더하기 4 더하기 1.5 5 더하기 4 더하기 1.5 계산하시면요 5 더하기 4 더하기 1.5 더하기 4 더하기 1.5 10.5거든요. 그래서 5억 나누기 15 곱하기 10.5 계산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3억 5천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장부가액은 5억에서 3억 5천 빼면 1억 5천이었겠네요. 근데 이거를 2억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5천이 이익을 받네요. 그래서 10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은 매 보호기한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자산의 회수 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이다. 맞습니다. 3번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 인식하지 아니한다. 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도 손상차손 인식해야 하죠. 11번 정답 3번이었네요. 4번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를 모두 고려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 3번이었고요. 12번 3일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기 중 90억 원을 지출하였다. 동지출 중 20억 원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으로 소요되었고 70억 원은 사용 전에 시제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으로 소요되었다. 다음 중 이에 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1번 20억 원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70억 원 중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네. 12번 90억 원을 지출했고 20억은 연구 단계죠. 그 다음에 70억은 시제품 설계했고요. 네. 근데 이게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90억 원은 전액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이므로 아닙니다. 무형자산 아니에요. 3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한 90억 원은 전액 연구 단계에서 속하는 활동이므로 현금 지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없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4번 때문에 3, 2, 1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없죠. 네, 그래서 12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비용이고요. 20억이 발생 시점에서 네, 그래서 12번 정답 4번이었고요. 13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상각하지 않으며 매년 일정 시기와 손상을 치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 손상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네,
2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과 실제 사용한 날이 날 중 늦은 날부터 생각한다. 아닙니다.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생각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13번 정답 2번이 틀렸네요. 3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익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4번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생각 기간은 적어도 매 회계기간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맞습니다. 13번 정답 2번이었네요. 14번 3일은 X1년 3월 1일에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물을 100만원에 취득하여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기로 했다. 3일은 동 건물을 X2년 10월 1일 본사 사옥으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즉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건물의 X1년 12월 31일과 X2년 10월 1일의 공정가치는 각각 90만원과 100만원이었으면 그러면 저희 단기 이익이 10만원 있게 증가됐겠네요. 그쵸?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상기 건물에 대해서 3일은 원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X2년 10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 내용은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상기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가 3일의 X2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감가상각비 계산이 필요할 경우 정액법을 적용하여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10월 1일부터 사용하기로 했어요. 1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10년짜리죠. 10년짜리.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10년 하면 10만원이고요. 10만원 나누기 월할 계산해야 되죠? 10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3이죠. 그러면 10만원에서 25,000원 감가상각비 빼면 75,000원 증가했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5번 다음 중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은 당기순위 공정가치증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2번 회계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을 최초 인식 시 기타 불가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지정할 수 있다. 기타 불가손익이 아니고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번 정답 2번이었고요. 3번 원리금 수취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무 상품은 일반적으로 삼각형과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4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 상품은 기타 불가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네, 단기 매매 목적이라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겠죠. 그래서 15번 정답 2번이네요. 16번 다음 중 손상차손 인식 대상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손상차손 인식 가능한 건 채무상품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가 혹은 기타 포괄이. 그러면 정답은 3번이죠. 네. 1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은 채무상품은 맞는데 삼각형가나 기타 포괄이 공정가치 채무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고 지분상품 안되고 4번 지분상품이 안돼요. 그래서 16번 정답 3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환사채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전환사채의 전환권 조정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유사하게 상환기간 동안 유효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상각된 금액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사유선에 약정된 가격으로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부 전환사채의 장부 금액은 전환사채 액면금에서 전환권 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같다. 이거 전환사채 액면 금액에 상환할증금을 가산한 다음에 상환할증금을 가산해야 돼요. 상환할증금 지급이니까. 그 다음에 전환권 조정을 차감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번 정답 4번이었고요. 18번 다음 중 금융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부채는 원칙적으로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2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추적 금융부채와 관련된 거래 원가는 단기손익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3번 사채의 상환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환일의 시장이자율이 발행일의 액면이자율과 다르기 때문이다. 틀렸는데요. 발행일의 시장이자율과 달라서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연속상환사채의 발행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연금 흐름을 사채 발행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18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9번 3일은 X1년 1월 1일 만기 3년 액면금액 5천만원 표시이자율 연 6% 5천만원 곱하기 6% 계산하면요 300만원입니다.
네, 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되고 사채 발행 시점에 유이자율은 연 8%라고 할 때 엑시1년에 감소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곱하기 0.79383 하고요. 300만 원 곱하기 2.57710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발행 금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5천 곱하기 0.79383 n 플러스 300 곱하기 2.57710 n 플러스 mr 계산하시면 저희 발행 금액이 47 422800 이고요. 이게 1월 1일. 그러면 X1년 12월 31일은 4742800 곱하기 1. 발행이 시장이자율이 8%에 1.08 빼기 300 하면 48 216 624 이고요. 그럼 X2년 12월 31일은 48266 624 곱하기 1.08 마이너스 300 계산하시면 49 073 953 그럼 여기서 빼기 48 216 624 계산하시면 857 329 나옵니다. 827 329 네, 가장 근사치 구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 19번 정답 2번입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 구하시면 돼요. 네, 19번 정답 2번이었고요. 20번. 다음 중 충당부채 및 우과부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는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정할 수 없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번 정답 2번이었고요. 3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주석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네, 희박하면 생략할 수 있겠죠. 4번 우발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한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0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21번. 다음 중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실시로 인한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 자본 총계가 감소하지만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자본 총계의 변동이 없다. 네, 맞습니다. 2번 현금 배당 및 주식 배당 모두 미처분 이익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맞습니다. 3번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 자본금의 변동이 없지만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4번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 부채 비율이 증가하지만 맞고요.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부채 비율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2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22번 3일은 X이랑 10월 1일에 자기 주식 150주, 주당 액면 5,000원을 주당 6,000원에 취득하고 X일년 11월 2일 50주를 주당 7,000원에 50주는 X일년 12월 5일 주당 5,500원에 매각하였다. 나머지 50주는 X일년 12월 31일 소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네, 소각하면 자본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22번 정답 4번이죠. 4번입니다. 그래 볼게요. 1번 엑셀런 10월 1일 거래로 자본이 75만원 증가하였다. 150주를 6,000원에 150 곱하기 6,000원 되죠? 계산하시면 90입니다. 90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90이 증가합니다. 2번 엑셀런 11월 2일 거래로 자본이 25만원 증가한다. 엑셀런 11월 2일 50주를 7,000원에 50 곱하기 7,000 계산하시면 35만원이 네 35만원이 증가. 그 다음에 자본이 10월 1일 때는 90만원이 취득했잖아요. 현금이 나갔죠. 그러면 감소합니다. 이거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증가하고요. 그
그 다음에 X1년 12월 5일 거래로 자본이 75,000원. X1년 12월 5일 주당 5,500원에 50주 곱하기 5,500 계산하시면 275,000원. 또 돈이 들어왔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22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23번 3일은 X1년 초에 상품 ABC를 4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으며 각 계약을 하나의 사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였다. 단계 중에 이에 대한 공급이 완료되고 B와 C에 대한 공급은 차기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당 거래에 유의적인 금융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각 상품별 개별 판매 가격 및 구매 단가가 다음과 같을 때 3일의 X1년 인식할 수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개별 판매 가격이 100만원, 250만원, 150만원이래요. 그럼 100만원 나누기 500 계산하면 20%죠. 그러면 400 곱하기 0.2 계산하시면요 800이죠. 80이죠. 80. 그래서 23번 정답 2번입니다.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배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23번 정답 2번이었고요. 24번. 다음 중 고객에게 생기는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고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면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24번 정답 1번이 틀렸고요. 2번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의 대체적인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기업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진행률은 보기한 말마다 다시 측정하되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습니다. 4번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투입법 혹은 산출법에 따라 진행률을 측정하며 비슷한 수행 의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4번 정답 1번이었고요. 25번 서울은 용산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 용산과 체결한 건설공사가 총 건설 계약 기간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이 수행할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 계약에서 예상된 손실액을 당기에 즉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요. 1번 건설 계약에서 예상된 손실액은 진행률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그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에요. 근데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요. 그 다음에 2번 건설 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은 공사 완료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공사 완료 시점이 아니고요. 알게 된 때에 인식하셔야 돼요. 3번 건설 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은 당기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25번 정답 3번이죠. 4번 건설 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은 전기에 인식된 수익에서 직접 차감한다. 아닙니다. 네. 25번 정답 3번이었고요. 26번 서울은 X1년 1월 1일 용산의 상품을 할부로 판매하였다. 상품의 원가는 700만원이고 할부 대금은 X1년 1월 1일 매년 초에 300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장 이자율은 10%, 연금 현가 개수는 1.73554, 이고 연금 현가 개수는 2.48685, 3년짜리 주었고요. 2년짜리 주었네요. 동할부 매출과 관련하여 서울이 X1년 인식할 매출 총이익과 이자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일단은 매년 초에 준대요. 그러면 300이고요. 저희가 그럼 받을 금액은 600이죠. 그쵸? 3년간 300만원씩 3년이니까 600을 내년이랑 내후년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300 곱하기 1.73554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럼 5206, 620 나오거든요. 더하기 300 하시면요. 저희 매출액이 8206, 620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원가는 700이잖아요. 그럼 매출 총익은 1, 206, 620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8206, 620 빼기 300 하면 5206 5206 620이거든요. 곱하기 10% 계산하시면 이자 수익 520 662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 정답 3번입니다. 매년 초인지 매년 말인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실수합니다. 만약에 매년 말이었다면 300만원 곱하기 2.4868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매출액이 또 달라지겠죠? 26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27번. 다음 중 단기 종업원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한 회계 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전부 도래하는 종업원 급여이다. 맞습니다. 해고급여 제외. 2번. 단기 종업원 급여는 근무 용역을 제공한 회계 기간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누적 유급 휴가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아닙니다. 누적 유급 휴가는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27번 정답 3번이 틀렸고요. 4번. 단기 종업원 급여는 보험 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27번 정답 3번이었고요. 28번. 다음 중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가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2번.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분 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거래이다. 맞습니다. 3번.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보고기한 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현금 결제와 주식기준 보상은 매해 재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을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28번 정답 3번이 틀렸고요. 4번. 재화나 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주식 결정, 주식 기준 보상 거래와 구분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8번 정답 3번이었고요. 29번. 3일은 X1년 중 설립된 회사로 X1년 중 미래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 100만원이 발생하였다. 해당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회계기간 및 회계기간에 적용될 범죄율은 다음과 같다. 자료를 토대로 3일이 X1년 말 인식할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얼마인가? 단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 소득은 발생 가능성은 높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X2년 20만원 곱하기 20% 계산하면 4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30% 하면 9만원. 50만원 곱하기 30% 하면 5, 3, 15, 15만원. 그럼 4만원 더하기 9만원 더하기 15만원 계산하시면요 4 더하기 9 더하기 15 28만원이죠. 받아야 될 게 28만원인데요 그럼 자산입니다. 그래서 29번 정답 2번입니다 30번. 다음 중 법인세 관련 자산부채 비용, 수익의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거 기간의 단기 법인세에 대하여 단계 인식한 조정사항은 공시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단계 인식한 조정사항 반드시 주석 공시해야 되죠. 30번 정답 1번이었고요. 2번. 단기 법인세 자산과 단기 법인세 부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기하여 표시한다. 맞습니다. 3번. 이연 법인세 자산 부채는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1년이 넘어가죠. 4번. 단기 법인세 자산 부채는 유동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네, 1년이 안 넘어가니까 유동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30번 정답 1번이었네요. 31번. 3일은 X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 100만원의 생산량 비례법을 삼각하여 오던 중 X3년에 1월 1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감가상각 방법 변경 후 잔존 내용 연수가 4년이라고 한다면 3일에 그 다음에 정액법이죠. 3일이 회계 변경으로 인하여 X3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X1년에 감가상각비가 20만원이고 X2년에 16만원이에요. 그러면 20 더하기 16 계산하면 36만원 빼기 100만원 계산하시면 64만원 나누기 4년이죠. 16만원 31번 정답 3번이네요. 32번 3일의 X1년 단기순이익은 300만원이다. 3일의 X1년 1월 1일 유통보통 주식수는 만주이고 4월 1일 자기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으며 만주 곱하기 12분의 12 그 다음에 1000주 취득하였으며 그럼 마이너스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월 1일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 금액은 공정거래와 동일을 통해 3000주를 발행하였다. 더하기 3000을 그 다음에 3일에 X1년 기본주당 순이익이 260원인 경우 X1년 우선주 배당금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 유통보증 주식수는 월수로 계산한다. 그래서 저희 당기순이익이 300이니까 300에서 우선주 배당금 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가중평균 보통 주식수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10,000 곱하기 12분의 12 이구요 빼기 1000주가 4, 5, 6 4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12분의 9 더하기 그 다음에 3000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분의 3 이죠. 그러면 계산하면요. 그럼 만주죠. 그러면 10,000 곱하기 260 하면 260이죠. 그러면 300에서 260 되려면 40만원 차감되기 썼겠네요. 32번 정답 1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지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2번 기업이 해당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한다. 맞습니다. 3번 투자자의 보고기한 종료일과 관계기업의 보고기한 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은 투자자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한 종료일에 재무제표로 재작성한다. 맞습니다. 4번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으로 수취한 배당금은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그 배당금 금액을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서 직접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33번 정답 4번이었고요. 34번 3일의 엑셀년 초에 용산의 주식 25%를 100만원에 수거했고 25% 중요하죠. 유의적인 효용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용산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400만원이며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일정 동일하다. 용산은 엑셀년 당기순이익 80만원과 총부가리익 100만원 당기순이익 80 네, 그 다음에 총부가리익 100만원을 보고하였다. 3일의 엑셀년 중에 용산으로부터 중간 배당금 5만원을 수취하였다면 3일의 엑셀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지분법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80 곱하기 25%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만원이거든요. 정답은 1번이네요. 34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35번 다음 중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 환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는 보고기한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맞습니다. 2번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항목은 당해 자산 부채 제조거래일에 환율로 환산한다. 이거 틀렸는데요.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이 환율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공정가치가 공정가치 결정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 화폐성 자산의 예로는 현금의 형성 자산, 장단기 매출채권 등이 있으며 화폐성 부채의 예로는 매입채무, 장단기 차입금, 자체 등이 있다. 맞습니다. 4번 비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 중 역사적 원가를 측정하는 항목은 당해 자산 또는 부채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35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하니까 공정가치 결정일 날로 하셔야 되고요. 36번 다음 중 파생상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생상품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 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맞습니다. 2번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기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3번 공정가치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요. 틀려서 3번. 이 정답이고요. 4번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36번 정답 3번이었고요. 37번 다음 중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재이자율이란 리스료의 현재 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자금자의 리스 예설 직접 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환율을 말한다. 틀렸는데요. 리스료의 내재이자율은 리스료
와 무보증 잔존가치. 현재 가납 계획을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정답 1번이 틀렸고요. 2번 리스에서 직접 원가랑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 체결의 증분 원가를 말한다. 맞고요. 3번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는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측정한다. 맞습니다. 4번 리스 이용자는 단기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해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37번 정답 1번이었고요. 38번 다음은 특정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과 짝지은 것이다. 잘못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리스 부채의 상환, 영업활동 아니죠. 어떻게 이게 영업이에요? 재무활동이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비품의 취득, 투자활동 맞고요. 3번 원재료 구입, 영업활동 맞고요. 4번 단기차입금의 상환, 재무활동 맞습니다. 39번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현금 흐름표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정보인 경우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음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물 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네. 없죠. 현금은 왔다 갔다 안 해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사채 발행. 이거 어떻게 현금이 유입되죠? 네. 사채 발행하면 현금 유입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전화세 전환. 4번 무상증자. 둘 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39번 정답 2번이었고요. 40번. 다음은 3일에 X 2년 말 비교 재무상태표 상에서 추출한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만을 이용하여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 3일에 X 2년 초 및 X 2년 말에 건물 장부 금액은 각각 3만원과 28,000원이다. 건물 감소했네요. 2,000원. 그럼 저희는 플러스죠. 네, 3일은 X 2년 중 보유 중인 건물을 7,000원에 처분하면서 유용자는 처분이익 1,000원을 인식하였다. 네, 처분이익 1,000원. 네, 3일이 X2년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은 5,000원이다. 마이너스 5,000원. 계산하시면 3,000원 빼기 5,000원이니까 마이너스 2,000원이네요. 유출이 2,000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번 정답 4번이었네요. 네, 오늘은 6월 재무회계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세무회계 문제 풀어볼게요.